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자, 들어오셔가지고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들어온 학생 중에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리는 학생은 채팅으로 조금만 대답 좀 해주시면요. 저희가 음, 그걸 했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원격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 강좌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캡처해서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저희 세계사 그러니까 이 강좌 목록 캡처해서 공유해 주는 건 개인정보가 안 뜨는 거니까요. 화면 캡처 한 번만 해서 여기 전체 카톡방이네. 전체 채팅방으로 한 번만 좀 보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들어온 학생들은 출결 메시지 남겨주시고 하나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책 펼쳐놓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17초까지 했네요. 네.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117초까지 했습니다. 식성이 부족하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 강의가 온라인 클래스 그 수강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올린 거 뜨잖아요. 그거 한 번만 캡처해서 한 명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네,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누군가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러는 것도 있는데 자, 수업 종 쳤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백준혁 학생. 네. 잠시 출석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혁 학생 여기 들어오는 거 맞나요? 제가 이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백준혁 학생 이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이 바뀌었나요? 없는데? 강태규, 손병우. 학번 이름으로 한 번만 좀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자, 잠깐 출석 체크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규 학생 왔고, 신병호, 신영선, 장성환, 강석준, 고상혁 학생, 들어오네. 네. 신용욱 학생 좀 불러주세요. 신용욱 학생, 신용욱 학생 좀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신용욱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정찬 학생 아까 들어왔고, 정승우, 정민승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네. 정민승, 신용욱 일단 2명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잠시만요. 요거 좀 체크 좀 하면서 천천히 좀 합시다. 아침이라서 일어나는 게 참 중요하니까. 네. 네, 두 학생 좀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맞고 이찬승, 박용진, 장석, 원지석 학생 들어왔던 것 같은데. 원지석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네, 원지석 학생도 좀 불러주시고 박형빈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박형빈 학생. 네, 박형빈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노현, 전혜린, 김가원, 김윤지, 박지원, 김보미, 박지민, 오현우. 원희석 학생 왔네. 맞지, 그치, 왔지.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성에 김가연 학생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김가연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13반 친구들. 그래서 박형빈은 부를 애가 없구나. 8반 혼자라고. 알겠습니다. 네. 잘 학습할 수 있게 세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수업 진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원격 수업을 성실히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만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었죠. 봉건 사회구조. 중국의 제가 여기다 책에다가는 안 썼는데 중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 그러니까 편의상 중국과 일본이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각각의 그 모습이 좀 달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의 이 봉건제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것들을 서로 비교도 해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없었던 또 다른 그 한 축이 뭐가 되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두 축이 뭐가 되냐면 이른바 주종관계 그리고 이 개서제도라고 해서 이 정치적인 영역과 이 종교적인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 중세 유럽을 떠받치는 양대 산맥이다. 그 두 개의 기둥이다. 요 정도의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나를 부양해야 된다. 먼저 내가 봉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give and take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혈연적 관계였고 이 혈연적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말 이 세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나눠지는 일본의 그런 특징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쌍무적 계약 관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쌍무적 계약 관계가 여러분들 어디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요 주종 관계라고 그러니까 일컬어지는 어떻게 보면 왕과 지방의 영주 내지는 지방 영주와 그를 보호해주는 기사 내지는 왕과 기사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만 성립이 된 거예요. 영주 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과 그때 당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겠죠.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속했던 이 농노라고 하는 계층은 이런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영주의 지배와 그거에 따른 농노의 예속 이 세팅되어 있는 지배 예속 관계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밑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그 지배 예속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 장원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장원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요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노비에 가깝다, 노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쉽게
임의로는 아니죠. 이렇게 좀 쉽게 도식화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정도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서 그 특징을 잡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죽음과 봉신이 주는 이 봉토라고 불리우는 건 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땅이다. 예. 그래서 이 땅을 주는데 이게 이게 굉장히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영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당시 우리가 배웠던 그냥 국가로 사례 들어서 얘기를 하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내부에서 프랑크 왕국의 왕보다 세력이 큰 지방 세력, 그러니까 영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영토, 그러니까 본토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세 유럽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똑같은 동일 시대의 중국, 동일 시대의 뭐 한국 이런 곳에 비하면 굉장히 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셔도 큰 틀에서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분류가 됐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경작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뭔가 농노가 계속 이렇게 경작하는 곳 그리고 그 영주가 소유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삼포제라고 하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 삼포제라고 하는 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시비법, 조금 더 쉬운 말로는 걸음을 주는 방법. 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료라고 이른바 일컬 수 있는 그러니까 농작물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때는 발전이 안 했다 보니까 한 2, 3년 연속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을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쉬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잡초 좀 나고 뭐 이렇게 무성해질 때까지 그냥 냅두고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잡초 다 뽑고 내지는 그 잡초를 그러니까 잡초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흙과 섞어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비법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 짓는 곳, 쉬는 곳, 그리고 농사를 짓더라도 봄에 시작하는데, 가을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원 내에서는 대개 농노가 살았다. 이 농노라고 하는 분들은 노예보다는 살다 좋았다. 왜냐하면 혼인도 할 수 있었고요. 개인의 이런 사적인 소유. 여기서 사적인 소유라고 해봤자 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그 농지에서 쓰는 뭐 이렇게 농기구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타 개인적인 이런 개인 물품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 요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유농민 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민혁명의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이른바 시민.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민의 개념과 이때 당시에 그 시민혁명 직전이나 중세 유럽에서의 시민,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 시민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편화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특수한 일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가 이 시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과는 달랐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주 2, 3일씩
영주의 땅에 가서 강제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배 예속 관계의 근거죠. 지배 예속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했어야 됐다. 그리고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물건으로 세금 낸다.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 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그렇죠. 물건으로 세금을 내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돈으로 내는 걸로 갈수록 이게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유럽도. 그래서 이 물건으로 내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원 내 여러 시설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큰 부를 누리진 않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굶어 죽지 않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농노로서의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농업인데요. 이 농업에 필요한 대표적인 기구, 그 장원 내에서 다른 거는 안 쓴다 치더라도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나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사용하면 어차피 돈 내야 되니까 나는 안 쓸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이는 재분소, 그러니까 대부분 밀을 수확해서 빻아야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먹거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대장간, 요거 정도는 쓰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 이 사용료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 지배 예속 관계를 보여주는, 야 세금 내 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건 국가의 발전.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프랑스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프랑크 왕국 중에 일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다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중프랑크 왕국이 다시 이렇게 또 나눠지면서 동서로 이렇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 분권적인 봉건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또 그 세금의 의결권, 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가져가서 그 다스린다는 표현인 거죠. 그 행정력이 미치는 그 동이나 구에, 동은 아직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없는데 어쨌든 구 단위, 서울 기준으로 구 단위까지 구청장이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행정과 입법이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지방 분권과는 다르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왕과 영주 그리고 조금 옆에 이 기사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땅을 주고 이 땅을 받은 영주는 이 충성을 하고 이 관계만 딱 맺어지게 되면 영주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판하고 징세하고, 그러니까 세금 걷고 행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왕이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왕권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상태를 지방 분권적 상태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파리 백작 미국 카페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카페 왕조가 시작되고, 그러지만 이 핵심은 그거죠. 이 카페 왕조는 파리와 그 주변에만 좀 영향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를 소유했다. 그래서 노르망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노르만족이 사는 곳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설명해 드리면 뭐 노르망디 뭐 이렇게 노르만족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역 이름이 나왔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이 동프랑크 왕국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예요, 여러분들? 네, 좀 하나만 적고 넘어가면 얘가 서프랑크고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토 1세라고 하는 분이 그 독일 역사의 뭐 시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 여러분들 슬라브족은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러시아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이 마자르족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킹족과 같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서유럽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침략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바이킹족 내지는 노르만족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라를 진압하면서 교황으로부터 로마의 황제라는 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거 나오죠, 여러분들. 962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뭐예요? 10세기 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세기 말이고, 그래서 요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제후의 선거로 선출이 됐고, 여러분들 제후의 선거로 선출이 되는데 권한이 강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상비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그 정치적 관료나 이런 싱크탱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항시적인 권력이 필요한데 그런 항시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조금 이게 그러니까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힘이 약했고 이탈리아 경영에만 관심을 둔 탓에 본국 정치 상황에 어두웠다. 자,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탈리아에만 관심을 두니까 정작 자신의 나라가 속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위 오토 1세를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토 1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토 1세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토 1세와 같은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왕이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프랑크 왕국을 조금 더 잘 어떻게 보면 그 경영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앉혀준 그 교황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한 다음 선거에서도 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게 더 이런 정치적인 발전이 쉽지 않았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노르망디 공국은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작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것도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신분제도 같은 거 그래서 이 크기별로 나누거든요. 백작, 후작, 뭐 남작, 뭐 그게 공작 뭐 이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뭐가 되냐면 제후가 잉글랜드를 점령했다. 즉 제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왕이 아니지만 왕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시는 분이 이런 노르만디 공국의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과 같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의 역사를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조금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좀 더 이게 깊이 보게 되면 이 노르만 왕조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 왕조의 성립의 경험이 나중에 조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100년 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노르망디 공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르망디 공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의 왕조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은 우리 땅이지. 근데 영국에서 왕가를 이어갔던 노르만 왕조 입장에서 뭐예요? 같은 집안이니까 프랑스가 우리 땅이지. 라고 하는 이런 서로가 자신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100년 동안 전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이 노르만
노르만 왕조가 봉건 제도를 영국에 도입했고, 그리고 왕의 소유지를 삼고 제후들에게 충성을 사용하는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자, 이럴 수 있었던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멸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곳으로 떠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배층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둠즈데이북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여러분들. 신라의 민정문서와 비슷하다. 그래서 신라의 민정문서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통일신라 시기에 그 신라의 그 촌락, 그러니까 마을, 지금의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로 기준 들어 설명드리면 영주나 영주라고 영지나 아니면 이 봉토라고 불리는 그 땅에 속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그 촌주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살고 가축은 얼만큼 있고 그 주변에 나무는 얼만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 중앙에서 얼마만큼의 경제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에서 설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둠즈데이 북도 그 경작지의 면적,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노예와 자유민의 수.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가지를 그 어떻게 보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그 분포를 이렇게 체크하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18조 장원의 시설물, 장원의 경작 방식, 이것들은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밑줄 치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노의 지위와 고대 노예와의 비교를 해보자. 제가 밑줄도 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밑줄 쳤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농노.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성노가 제국의 기원, 요거 정도, 요것도 그래서 요거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토 1세가 교황한테 호로마 황제의 이거 관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왕관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요곳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줍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토 1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둠즈데이북도 좀잘 파악해 주세요. 네. 그래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저희가 이 크리스트교 문화의 서유럽 문화 말고 비잔티움 제국을 할 때는 그걸 좀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로마 이 제국에서는 없었던 그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거 다룰 때 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걸 좀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인식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그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을 조금 배우고 나서 같이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의 분열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 자, 여기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동서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동쪽이라고 하면 동방정교회 내지는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 내지는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비잔티움 교회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이런 동로마 제국 쪽에서 구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에서 믿어지던 그런 기독교 문화와 그 서쪽에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그 지역에서 향유되었던 크리스트교. 그래서 그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요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마의 수도였고 이게 동로마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배웠으니까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두 곳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로 내가 교황이네, 네가 교황이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로마 주교가 교황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성상 파기령.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그 발전된 그러니까 문화나 학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로마에 비해서 그 서로마를 침략한 게르만족들은 조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로마 가톨릭 즉 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믿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들의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성상이나 여기서의 성상은 여러분들 십자가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만든 여러 가지 조각상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성스럽다라고 여겨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교회나 이런 곳 다니면 잘 알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십계명도 있듯이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동로마 쪽에서 그 동로마 황제나 이런 그 권력자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그거는 우상 숭배다. 바르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 게르만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크리스트교를 이렇게 잘 어떻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화시키고 순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너네만 해? 난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로마가 거부를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그래서 1054년에 달라졌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동방 정교회 이쪽을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지금 성경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에 좀 더 강조되는 이런 문화도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다른 이런 성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성서의 이런 가치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비중이 높다 이런 것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에서 교세를 확장했다. 그래서 정신세계와 일상세계를 지배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세 유럽을 떠받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 한 축은 정치적인 이 봉건제도 그리고 또 한 축은 크리스트교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부분. 그래서 그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것도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연적으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왕이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그 권한, 교황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왕의 말을 들어야 해. 왜? 교황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게 되면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 보면 왕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열받게 되고 왕도 뭔가 좀 찝찝하죠, 그죠? 네, 좀 이게 봉건 사회여서 약간 좀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왕인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갈등에 이런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나중에 이 왕권과 교황권의 갈등을 배우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 영주, 농무 등 다양한 이 신분 질서가 성서에 근거했다. 이때 당시 교회가 성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정당화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신학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역설적이게도 이 조선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게 전파됐을 때는 굉장히 신분 해방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잘 본질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신도가 기증한 토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소유를 하면서 교회 소유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헨리 8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왕정 시기에 영국의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잠깐 다루게 될 텐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을 한두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플러스 그게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경제적 특권을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던 영국의 종교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로.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이 봉건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교회는 그렇게 파워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거. 일국의 왕이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바꾸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세력이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위계 질서가 탄탄한 개서제도 이렇게 확립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이 세속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세속화에 여러분들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 그 사례 조금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왕이나 조금 세력이 큰 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남자 자식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기사나 군사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자기 뒤를 이을 수 있는 이런 무력 집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 조금 더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뿐만 아니라 그 사제를 꼭 한 명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사제가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메시지 좀 잘 남겨주시고요. 그 사제가 가질 수 있었던 이 경제적 특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사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원래는 결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제니까 지금도 천주교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암암리에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자식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들인 그 경제적 이익을 그러니까 자기 집안으로 계속 이렇게 세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본질이 점차 퇴색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 임명권에도 세속 권력이 차지했다. 그래서 성직자가 혼인을 하거나 성직이 매매되는 이런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자, 개혁하자라고 해서 클리니스 소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교회를 정화하려는 개혁운동이 있었다. 선생님, 종교개혁밖에 있지 않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거에 어떻게 보면 거의 준하는 그 자정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100년, 200년을 주기로 계속 있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개혁이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 전반적인 이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를 종교개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배우면서 그걸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크리스트교에서 신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눈 구역이다. 편의상 나눈 구역.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플리스 고대교구가 있었다.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뭔가 성스럽죠, 그죠? 네. 이게 세속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뭔가 예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 종교적인 원래의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 수도원에서 행해졌던 여러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필사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희가 이게 뭐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 스토어니 이렇게 조금 이 탄탄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교황 직속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영주, 주변에 있던 국왕의 개입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그럼 지금까지 이게 교회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정치적 직간접적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익을 받는데 그걸 네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이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줬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교황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클린 이스트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좋은 정화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화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또 세격화를 하던가 이런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배출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중으로 가는 갈수록 이런 운동의 성격 자체가 조금은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원에서 했던 이 학문 연구가 고전의 보존과 문화 발달에 기여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서유럽 지역이 굉장히 이게 불안했거든요. 게르만족의 침입 그리고 게르만족 침입 이후에 계속 약탈과 살인 계속 이런 정치적 불안 그거를 어느 정도 발무리했던 게 프랑크 왕국인데 그 프랑크 왕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웠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르만족의 침입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 이슬람으로부터의 침입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흔들리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클린 이스트원의 이런 개혁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동서로 분열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까 전에 그 선교의 대상이 달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좀 이게 그들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종교를 전해야 되는데 게르만 쪽한테 전할 것이냐 지금 잘 교육된 이런
그 로마 시민이나 아니면 안정된 사회에서 정할 것이냐. 게르만족과 혼란한 사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상황과 이 종교를 정해야 되는 다생이 다르다 보니까 성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견해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 서로마 쪽에서는 성상이 필요하다. 십자가도 필요하고 성모 마리아상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 이 공로마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냐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했고 그 갈등 때문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4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절대 연도 정도는 최소한 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위에 나왔었죠 여러분 932년이었나요? 아 962년이었네요. 962년 뭐 1054년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최소한 10세기에 신성로마 제국이 생겼다. 그리고 11세기가 되면 동서로마 교회가 분열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10세기의 큰 이벤트, 11세기의 큰 이벤트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최소한 네, 그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문제를 풀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유럽 사회를 지배한 내용을 찾아 말해보자. 그래서 성서가 신분제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농노들, 너희 영주들은 왕을 섬겨라. 농노는 영주를 섬기고 영주는 왕을 섬겨라. 이렇게 이런 신분제를 정당화시켰다라고 알아주시고 10세기 초에 있었던 개혁운동은 클리니 스톤의 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혁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개혁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도왕 직속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간섭, 지방 영주의 간섭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아침 7시부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한 2, 3분 남았는데 조금만 있다가 한 1, 2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 쳐주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예, 수업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잠깐 이제 질문 없는 학생들은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시면 그래서 2교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메시지 남겨주시고요.